일단 노동쟁의행위가 뭔지는 다 아시죠? 네. 예. 그러니까 여기 지금 중간에 나와 있는데 쟁의행위라 하는 것은 파업이나 태업, 직장 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방해죄를 얘기를 할 때 항상 이 기본 전제, 이 정의조항 자체가 이미 행위라는 것은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한다. 운영을 저해한다. 그러니까 달리 표현하면 업무를 방해한다. 이렇게 같은 의미로 그동안 해석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게 비교적 최근이죠. 한 10년 전에 이제 이 업무 방해에 해당하느냐, 이게 쟁의행위가 형법상의 업무 방해 행위에 해당하느냐에 대해서 판례가 좀 변경된 부분이 있고, 이에 따라서 이후의 실무가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한번 같이 살펴보고자 하는 게 오늘 세미나의 주된 목적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지금 너무 느려가지고 제가 조금 고민이 되는데 그래도 천천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쟁행위 부분을 보면, 잠시만요. 제가 이거 한 페이지로 보려고 하는데 그거 전환하느라 또 늦어질 것 같아요. 아 미치겠네. 네? 만 이제 좀 낫다. 예. 예, 이제 좀 된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은 됐다. 네, 순서대로 이제 보겠습니다. 어휴, 네. 네. 일단 관계법령부터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흔히 노란봉투법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 포함해서 몇 가지 더 있는 부분인데, 일단 그 있는 법이 노동조합법인 건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사용자라 함은 이제 사업주, 사업의 경영 담당자 등 여러분이 흔히 알고 계시는 사장님을 얘기하는데, 이번에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보시면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라는 부분이 이번에 추가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 간의 임금, 근로시간, 복지 등의 근로조건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이치 등등으로 인한 분쟁 상태를 말한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요. 그리고 이제 37조를 보면 쟁의행위라는 것은 그 목적과 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법령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돼서는 아니 된다라고 1항에 명시가 되어 있고, 노조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해서 노조가 파업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또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은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여 조업을 방해하는 형태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쟁의행위가 제한이 되는데,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41조 1항을 보면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고, 이 경우 조합원 수 산정은 종사 근로자인 조합원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기타 이제 그 방위사업법 등의 그 특수 영역에 대해서는 이게 안 되는 부분들이 정해져 있고요. 쟁의행위 행사와 관련해서는 그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단체 행동권을 행사하면서 사용자에 대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의사표현이나 실력 행사를 집단적으로 할 것인가는 기본적으로 근로자와 노동조합의 자유에 속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파업에 혹은 쟁의행위의 방법으로 뭐 점거를 할지 아니면 일을 안 하는 걸로 할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노조의 선택 영역인데, 이것이 이제 지금 우리가 화두에서 얘기한 것처럼 업무 방해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업무 방해 구성 요건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너무 잘 아시겠지만 사실 또 대부분은 너무 기초 법학이라서 잊어버리실 수도 있고, 다시 한번 되새기는 차원에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업무방해는 형법 314조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항에 있는데 제 313조의 방법, 여기서 313조라는 건 신용훼손죄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허위 사실 유포 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위력으로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업무방해죄라는 것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면서 성립을 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보호법익은 보통은 사람의 업무, 여기서 사람의 업무라는 것은 경제활동으로서의 업무 혹은 사회활동으로서의 업무를 얘기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보통 이제 학자들이 말하기로는 재산죄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고 또 인격적 활동의 자유를 보호하는 범죄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호의 형태는 추상적 위헌범이라고 하는데요. 업무 방해할 우려가 있는 상태가 있으면 족하고 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할 것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부분 관련해서 이따가도 같이 설명을 드리겠지만 현실적으로 발생할 것을 요하는 것처럼 보이는 판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법리 구성을 할 때 우리 쪽에 어떻게 유리하게 판단하게 할지 의뢰인들의 입장에 서서 얘기할 때 그런 거 좀 고민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업무의 주체, 그러니까 피해자는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사람이라는 것이고 법인격 없는 단체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노동조합 사건에서 이 노조라는 게 사용자가 반드시 법인일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업무가 무엇인지를 보면은 사람이 그 사회적 지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사업이라는 게 반드시 적법할 필요는 없다라고도 해석을 합니다. 약간 무허가 상태라든지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그런 업무를 어떤 식으로든 방해를 하면 업무 방해가 된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방해죄 행위와 관련해서는 허위사실 유포와 위계, 이게 신용훼손죄와 관련된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우리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쟁의 행위 유형으로서는 고려되지가 않습니다. 위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사람의 의사의 자유를 제압, 혼란케 할 일체의 세력을 얘기를 하고 유형이나 무형이냐를 묻지를 않고 폭행, 협박이나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지금 밑에 소개드리는 것은 제가 이제 대학교에서 형법을 강의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사례를 설명하려고 좀 정리를 해 놓은 것인데 그냥 몇 가지만 같이 살펴보면 욕설 행사 자체는 위력 행사가 아니라고 하고요. 제3자에 대한 위력의 행사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직접 제압될 가능성이 있을 때에는 업무방해가 가능하다라는 것이고 가업 명도를 받기 위해 다방 출입문을 폐쇄하는 행위, 점포에서 영업하지 못하도록 단전 조치하는 것, 이런 것들이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라고 합니다. 공장 정문을 봉쇄하거나 출입문에 바리케이트를 치고 모든 출입자의 출입을 통제한 경우도 업무 방해라고 하고요. 근로자에게 입갱, 그러니까 탄광 업무겠죠. 입갱하지 말 것을 선동하면서 탈의실을 점거 농성해서 광업소의 조업을 방해한 경우도 업무 방해다라고 되어 있고, 피해자들이 경작 중이던 농작물을 트랙터로 이용해서 갈아엎은 다음 그곳에 일항을 만들고 새로운 농작물을 심어 피해자의 자유로운 논밭, 경작 행위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경우 등도 업무 방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알겠지만은 우리가 피해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피해자의 어떤 업무라고 하는 게 방해가 될 소지가 있는 행위는 기본적으로 업무 방해로 보는 것 같습니다. 업무의 방해라는 것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경우뿐만이 아니라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따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의 본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쟁의 행위가 업무 방해가 되는지에 대한 판례가 변경된 변천된 과정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종래 대법원 판례는 지금 여기는 2006년 판례를 제가 소개를 했는데 그 이전부터 있었던 판례를 중에서 하나를 제가 가져온 것 뿐입니다. 그 판시 내용을 보면 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 이런 것들은 변론을 하더라도 이제 근로 제공을 하지 않는 행위 자체가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건 이제 일단 개인인 경우에 한한 겁니다. 그런데 다수의 근로자들이 상호 연락하에 집단적으로 작업장을 이탈하거나 결근하는 등 근로의 제공을 거부함으로써 사용자의 생산, 판매 등의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해서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다면 그와 같은 행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지 되는 경우가 아닌 한 다중의 위력으로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해서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 라는 게 이제 종래 판례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기본 논리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형법 기초 이론을 보시면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위법성이 조각 사유가 있는지를 살펴본 다음에 책임 조각 여부를 판단한 다음에 이제 무죄냐 유죄냐
유죄면은 집행유예냐 이제 이렇게 판단이 되잖아요. 근데 이 종래 판례는 기본 내용이 업무 방해를 하는 쟁의 행위면 일단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정당한 쟁의 행위라면은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러니까 논리 구조가 일단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게 기본 전제고 그 다음에가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는지를 이후 2단계에서 판단을 한다라는 게 종래 판례의 이야기입니다. 이 종래 판례에 대해서는 이제 노동법계에서 많은 비판이 있었죠. 노동쟁의 행위가 사회에 유해한 현상이라는 평가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형법 시간에 배운 것처럼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은 위법성이 추정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위법성이 추정되는 행위라는 거예요. 쟁행위 자체를 보고. 이게 제 종래 판례였는데 2010년에 헌법재판소에서 이 업무 방해라는 구성 요건을 가지고 파업자들을 처벌하는 규정이 위헌이다라는 이제 헌법소원에 대해서 이제 판단한 내용이 있습니다. 일단은 이 헌법재판소 결정에서도 그 업무방해죄 구성 요건이 명확하지 않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기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합헌이라고 한 거죠. 업무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서 이제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그렇지는 않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다만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을 보시면 형법상 업무방해죄는 모든 쟁의 행위에 대하여 무조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단체 행동권의 내재적 한계를 넘어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쟁의 행위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조항임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라고 돼 있어서, 이게 그 종래 판례는 일단 쟁의 행위는 업무 방해로 해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위법성 조각 사유로 판단을 했는데, 헌법재판소에서는 일단은 무조건 적용된 게 아니다라는 것을 처음으로 이제 설치를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노동법계에서는 그래도 조금 뭔가 진전이 있구나라고 이제 평가를 했던 거죠. 2010년에 이런 이제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자 이제 대법원에서도 조금 움직이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된 내용으로 소개하고자 하는 2011년 전원합의체 판례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건 번호 2007인데요. 판례의 선고는 2011년에 있었기 때문에 앞선 헌법재판소 판례보다는 다음에 나온 판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부분만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 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을 가지므로 쟁의 행위로서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 운영에 막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 개석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 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집단적 노무 제공의 거부가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이제 결론이 다수 의견으로서 판례가 변경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결국 앞선 앞에 소개해드렸던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그대로 따라온 거라고 또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라고 설치한 부분이 그런 부분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다만 여기서 보면 그렇다고 해서 쟁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언제나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는 하지만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라고도 보았기 때문에 결국 여기서 얘기하는 전격성 그리고 막대한 손해 초래와의 인과관계, 이 두 가지가 업무방해죄를 판단하는, 쟁행위의 업무방해 해당을 판단하는 요소로서 추가가 된 것이죠. 이거는 명문 어디에도 없는 구성요건을 이제 법원이 만들어냈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판례의 사실관계는 어떠한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2006년 사례인데요. 2006년에 있었던 사건인데, 전국 철도 노동조합이 중재기간이었던 2006년 3월부터 3월 1일부터 4일까지 행한 파업과 관련돼서 다투어진 사례입니다. 이 중재기간, 그러니까 노조 쟁의행위, 지금 여러분 최근에도 삼성의
해서 이제 주식을 어떻게 하냐, 성과급 어떻게 하냐에 얘기해 가지고 이제 중재 이런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거 참고해서 보시면 되는데, 사실 저는 이 부분 정확히는 모릅니다만은 그 위원장인 피고인에게 이 중재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행했던 파업과 관련돼서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례입니다. 근데 이거 뭐 자세한 거는 나중에 자료를 통해서 보시면 되겠고, 결과적으로는 아까 얘기한 변경된 법리에 의하더라도 이 사안에서는 전격성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예. 그래서 법리는 어떤 판단의 구조는 바뀌었지만은 그 아까 말씀드렸던 전격성이라든지 손해 발생과의 인과관계, 예측 가능성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이런 것들은 충분히 위력에 해당한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죠. 다만 여기와 관련해서 이제 소수 의견은 전격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라고 하는 소수의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부분에서 저희가 좀 법리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부분은, 전격성이라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단순한 개념이 아니고 명확하지 않은 개념이기 때문에 만약에 노조의 쟁의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라는 점으로 해서 기소가 돼서 우리한테 의뢰인이 오셨다고 하면은 전격성의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판단한 다음에 이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을 여지가 있다라고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논리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발을 해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록 소수 의견이지만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같이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소수 의견에서는 어떤 부분 때문에 전격성이 없다고 보았는가? 사실에 비춰 이거는 소수 의견에 있는 내용을 제가 그대로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 철도 노조가 이 사건 파업 등의 쟁의 행위에 앞서 조정을 신청하는 등 자율 교섭을 위해서 노력을 했다. 그리고 이 중재가 다수 의견은 중재 기간에 파업을 한 게 잘못이다라는 게 기본 전제가 깔려 있는데, 소수 의견은 이렇습니다. 조정 신청일로부터 30일 내에 중재 회부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인데, 노동위원회에서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 회부 보류 결정이라는 일종의 변형 결정으로 인해서 3개월이 훨씬 지난 시점인 2월 28일 경에야 직권으로 중재 회부 결정이 내려졌다. 그러니까 만약에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였더라면 중재라는 단계는 이미 앞서서 이루어졌을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다. 그리고 나서 오히려 노조 입장에서 보면은 중재 회부 결정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거죠. 예, 그런 상황이니까 자기들이 더 이상 뭔가 요구하는 조건들을 관철시킬 방법이 없으니 파업까지 결정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소수 의견은 보았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 이전인, 그러니까 중재 회부 보류 결정의 근거가 된 파업 자제 약속을 더 이상 유지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표시를 했다. 그러니까 판례는, 다수 의견은 전격적이라고 얘기했지만 이미 2006년 1월 31일에 파업을 나는 할 것이다 라고 노조가 이미 밝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측 못할 상황도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돼서 미리 예고도 여러 차례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총파업 개시를 불과 5시간 정도 앞둔 시점에서 위 직권 중재 회부 결정이 내려지자 위와 같이 당초 예정된 파업을 진행한 점을 비롯해서 이런 경과를 종합할 때 사용자인 철도공사로서는 이 사건 파업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전격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소수 의견입니다. 비록 소수 의견이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이런 다양한 사실관계들이 결과적으로 우리가 향후에 우리에게 올 의뢰인에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실관계가 아닐까, 이런 판단이 듭니다. 대법원 판례가 변경된 이후에 법원이 어떻게 판단했는지를 좀 정리한 자료를 좀 제가 리서치를 해서 구해봤습니다. 예, 제가 쓴 건 아니고요. 이게 도재형 교수님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업무방해죄 전화와비체 판결의 의의와 과제라는 곳에서 발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법원 사건만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이후 선고를 보면은 그러니까 앞선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도 판례가 변경되었지만은 결론은 여전히 유죄로 내려왔던 것처럼 결과가 여전히 유죄인 것도 있고요. 상고를 인용해서 환송한 게 있는데요. 그것만 같이 살펴볼게요.
유형을 보면은요, 이거 두 번째 부분인데, 노조의 협의 요청을 거부하자 회사 쪽에서 동의 없이 체육대회를 실시했다는 회사 쪽에서 동의 없이 체육대회를 실시했다는 사안인데,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체육대회를 이제 거부했겠죠. 노조에서. 이와 관련해서 이제 업무방해죄로 기소가 됐는데, 이제 피고인의 상고를 인용을 해서 환송이 됐다라는 것이고요. 목적이 부당하나, 그러니까 두 명이 2시간 동안 파업한 것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의 상고를 인용해서 환송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법리는 앞선 그 법리를 그대로 인용을 해서 판단을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또 환송한 사안을 보면 근로자 182명 중 9명이 부분적으로 파업을 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이 9명이 업무 방해인가 판단한 사안에 대해서 일단 상고를 인용해서 환송을 했습니다. 이 사안은, 네 번째 사안은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전격성 여부보다는 막대한 손해가 예측되지 않는다. 그 부분 때문에 환송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그 해당 자료를 보면 하급심 자료도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자료로서 나중에 따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쟁행위가 정당하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도 살펴보긴 해야 되거든요. 저희가 이 주장을 놓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형법 20조 다 아시다시피 정당행위라는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습니다. 가장 포괄적인 위법성 조각 사유죠. 노조법에 있는 쟁행의 기본 원칙에 따라서 그 목적과 방법과 절차가 법령과 사회질서에 위반돼서는 안 되고, 노조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해서 파업이든 어떤 쟁행이든 이런 것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요건은 주체 요건, 목적 요건 등등이 있는데요. 이 요약 부분만 읽어 드리겠습니다. 주체로서는 단체 교섭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노동조합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체 교섭의 주체가 될 수 없는 노동조합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파업을 할 때 단체 교섭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노동조합이 해야 됩니다. 이거 정당화되는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 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목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절차적으로는 사용자의 단체 교섭 거부라는 게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쟁의 행위를 할지 말지 찬성하는 어떤 투표하는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약간 이거 비례 원칙하고 비슷한데, 사용자의 재산권, 여기서 말하는 건 이제 영업이 되겠죠. 영업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쟁행위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요건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대법원의 여러 판례들이 있는데요. 대부분은 목적이나 주체보다는 절차가 가장 문제가 되니까 요것만 한번 같이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한 찬성 결정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노조법 41조 1항의 규정은 노동조합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을 도모함과 아울러 쟁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들이 사후에 그 쟁행위의 정당성 유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 개시에 관한 조합 의사의 결정에 보다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므로, 위 절차를 위반한 쟁행위는 그 절차를 따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정당성이 상실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화두인데요. 노동쟁의 행위가 도급인 사업장에서 이루어진 경우에 그럼 어떻게 되는지를 판단한 사례입니다. 2020년 판례인데요. 공공기관의 청소노동자 조합에서 파업을 한 사건입니다. 이 사안을 보면은요, 이거는 이제 노란봉투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판단한 사안입니다. 원칙은 이렇습니다. 도급인은 원칙적으로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사용자가 아니다. 그래서 수급인 소속의 근로자의 쟁행위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일어나 도급인의 형법상 보호되는 법익, 여기서는 영업이 되겠죠. 영업을 침해한 경우에는 사용자인 수급인에 대한 관계에서 쟁행위의 정당성을 갖추었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자가 아닌 도급인에 대한 관계에서까지 법령에 의한 정당 행위로서의 법익 침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니까 기본 전제는 도급인에 대한 쟁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라는 게 원칙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외적인 경우에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를 이제 설치를 하고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수급인 소속 근로자들이 집결하여 함께 근로를 제공하는 장소로서 도급인의 사업장은 수급인 소속 근로자들 삶의 터전이 되는 곳이다. 그리고 그리고 쟁의 행위의 중요 수단인 파업이나 태업인데 이게 도급인의 사업장 외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다. 그리고 도급인은 비록 수급인 소속 근로자와 직접 근로계약은 없지만 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로에 의해서 일정한 이익을 누리고 있고 그러한 이익을 향수하기 위해서 근로의 장소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쟁의 행위로 인해서 일정 부분 그 법익, 뭐 재산권이든 영업이든 이런 것들이 침해되더라도 사회통념상 이를 용인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위법하다고 볼 건 아니다. 라고 해서 이제 완화된 조건, 이러한 전제 조건 하에서는 정당행위가 인정될 수 있다라고 판례가 설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노란봉투법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원칙이 바뀔 겁니다. 원칙은 기본적으로 도급인에 대한 쟁의행위는 위법하다는 게 전제가 되는데 지금 노란봉투법 이제 제가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 도급인이지 않습니까? 도급인에 대해서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라고 했고 그렇다면 도급인에 대해서도 쟁행위를 할 수 있으니 원칙이 바뀌는 거죠. 예, 그래서 도급인 사업장에서 쟁행위 할 수 있고 그렇다면 이제 그 쟁행위가 업무 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 기본 이론으로 돌아가서 판단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화두는 이제 이 도급인 사업장에서의 쟁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제가 정리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실 시간이 좀 더 있었으면 전격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손해 발생의 인과관계 무엇인지도 더 구체적으로 나눠보고 싶긴 했는데 일단 제가 조사한 자료로서는 여기까지로 하고 이 부분은 다음 세미나 주제로 남겨둘까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